지금부터 바른미래당 제24차 원내대책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내대표의 대선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바른미래당 24차 원내정책회의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수능 시험일입니다. 전국의 60만 수험생 여러분과 학부모님들 그간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수험생 한 분 한 분이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원하는 성과를 성취하도록 부모의 심정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저도 당사자입니다. 예, 바른미래당이 어제 지난 13일 기자회견에 이어서 어제도 다시 한번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명 강행과 돌려막기 인사, 공공기관 고용세습과 채용비리 관련 국정조사 수용 요구에 대통령과 여당이 답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지난 5일 여야정 협의체 합의문의 후속 조치를 위해서 여야가 실무단위 운영을 합의한 직후에 기습적인 일방 통보를 보여주었습니다. 앞에서는 협치, 뒤에서는 통치를 한 것입니다. 대통령과 민주당은 협치를 자신들이 필요할 때만 말하는 주머니 속의 사탕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과 민주당이 과거에 그토록 비난했던 박근혜 정권의 불통과 국회 무시를 그대로 답습하려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진정한 협치를 말하고 실행하시고자 한다면 야당의 요구에 답하십시오. 국회와 정치권 내 기득권 중 하나인 특활비 폐지에 바른미래당이 앞장섰고 정치개혁을 주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정부 부처와 청와대의 특활비도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할 것임을 바른미래당은 밝힌 바 있습니다. 내년도 청와대 예산안에 특수활동비로 181억 원이 책정됐습니다. 국회가 그래 했듯이 이제는 청와대도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적폐 정권이라고 부르는 박근혜 정부의 비리 중 하나가 특활비 사용 때문이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특활비 사용이 적폐라고 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특활비 사용은 정의라도 되는 겁니까? 청와대의 기득권을 그대로 놔둔 채 무슨 적폐청산이 되겠습니까? 바른미래당은 청와대는 물론 정부 부처들의 특활비를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과감한 삭감, 폐지를 검토할 것입니다. 청와대도 이러한 기득권 청산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울시는 시사나 공공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채용비리 의혹이 청년들에게 좌절감을 안기고 국민적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중대한 문제인 만큼 의혹을 충분히 해소하고 공공기관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전수조사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의 이 말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난 국정조사에서 확인됐듯이 먼저 조사에 공정함과 엄정함이 없습니다. 당시 서울교통공사 인사처장은 국회에 친인척 명단을 제출할 때 직접 본인의 배우자를 빼고 제출하는 자의적인 명단 조작을 하였습니다. 이런 행태에서 어떻게 조사의 엄정함과 공정함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채용 비리의 본질은 기회의 불공평, 과정의 불공정, 결과의 불이입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에 대한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습니다. 서울시의 정규직 전환은 계약직으로 입사를 해서 1차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된 다음 그리고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 계약직과 무기계약직의 전환 과정은 채용 및 전환 과정은 모두
서류 전형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1인이 지원하여 1인이 합격하는 합격률 100%라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하지만 일반 공개 경쟁 시험을 통해서 입사하는 청년들은 서류 전형 외에 인성과 면접 절차 등 다단계의 평가 절차를 거치고 그 경쟁률은 무려 50대 1에 달합니다. 이러한 과정의 차이가 바로 과정의 불공정이고 이런 과정의 불공정이 채용 비리인 것입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전환과 관련해서 최소한의 과정인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전환심의위원회에서 전환 대상, 범위, 방법을 정하고 최소한의 평가 절차를 규정하는 것도 없이 단순히 노사 합의에 의해서 대상자에 대해서 어떠한 평가도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의 불공정이 바로 채용 비리인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의 강도 높은 지적에 대해서도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은 문제가 있거나 특별히 비리가 있었다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그런 인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회의 불공평과 과정의 불공정과 결과의 불이에 대해서 아무런 기준도 문제의식도 없는 사람들이 스스로 무엇을 조사하고 무엇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국정조사를 피해가기 위한 꼼수에 불과할 뿐입니다. 서둘러 정부 여당은 국정조사를 받아들여서 우리 청년들에게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했어. 네, 공정한 입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 바른미래당 계속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극작가 안톤 체호프는 인간은 스스로를 믿는 대로 된다라고 했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할수록 일 역시 잘 풀린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수능 시험을 치르고 있는 전국 59만 5천여 명의 고3 수험생들 모두 긍정적인 마인드로 시험을 잘 보시기를 기원합니다. 방금 제가 한 말은 당연한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바로 공정함입니다. 고3 학생 모두가 공정하고 평등한 선상에서 경쟁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말입니다. 그러나 최근 삐뚤어진 부정 때문에 불거진 숙명여고 시험 답안 유출 사태는 이 전제를 모두 지워버렸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과연 공정한 교육 환경에서 경쟁하고 있는지, 정말 숙명여고 한 곳뿐일지 전국 모든 학부모들의 의문을 갖게 된 계기가 됐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조선시대 대표적인 상호 감시대도인 오가 작동법을 부활시켜야 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과 학부모 사이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숙명여고 사태 원인은 현행 대입 제도였습니다. 2020년 학년도 대입은 전국 4년제 대학 모집 인원 중 77.3%가 수시로 선발됩니다. 이러다 보니 수험생들은 내신에 올인할 수밖에 없고 결국 숙명여고 사태 같은 비극도 발생한 것입니다. 이 책임은 전적으로 문재인 정부에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학생들의 수능으로 줄 세우고 후진적이라고 수시 선행을 대폭 늘렸지만 이 제도는 우리 학생들을 오히려 학종지역으로 몰아넣고 있을 뿐입니다. 이 폐단이 숙명여고 사태를 불러왔는데도 교육부는 근본적 대입 제도 개선책을 내놓기는커녕 교내에 CCTV를 설치해 시험지 보안을 강화하겠다는 얼토당도 없는 이봉책이나 내놓고 있을 뿐입니다. 대입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학종 비중을 줄이고 정시를 확대해야 합니다. 실력 있는 학생이 자기 선택으로 대학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바른미래당은 숙명여고 사태 이전부터 이를 주장해왔고 학부모들의 뜨거운 지지를 받아왔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 당의 대입제도 개선안을 즉각 수용할 것을 정부에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도재 의원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사무장 병원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해 사무장 병원으로 의심되는 90개소를 적발하여 경찰에 수사 의뢰하였다고 합니다. 사무장 병원을 생활적폐라고 부르며 뿌리 뽑겠다는 복지부의 의지는 환영합니다. 그러나 90개 의심 사무장 병원은 일부에 불과하다는 게 현장의 의견입니다. 의료계 전문가들은 사무장 병원이 시작부터 적발을 염두에 두고 있어 다양한 조치를 해 일반 의료기관과 구별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사무장 병원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내부자들의 결정적인 제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은 신고 포상금 제도를 하고 있지만 실제 운영은 유명무실합니다. 전체 신고 15%는 포상금이 지급되지도 않았고 상위 1위부터 5위까지는 각각 8억, 7억, 6억 등의 포상금이 결정되었지만 신고한 지 3년 이상 지났음에도 포상금을 한 푼도 지급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신고 포상금 제도가 노또가 되어야 내부자들이 서로 신고하려 할 것이고 사무장들도 내부자 신고가 무서워서 사무장 병원 개설을 고민할 것인데 유명무실한 제도 때문에 내부자들은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사무장 병원은 투자한 자본을 빨리 회수하려고 하기 때문에 질 낮은 의료 서비스와 과잉 진료가 성행해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사무장 병원에 대한 피해는 국민들이 고스란히 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사무장 병원 특별 단속 같은 이벤트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제도부터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임재훈입니다. 지금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한민국은 일시적인 고용 한파, 고용 대란을 넘어서 차갑게 얼어붙어 버린 고용 동토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전체 인구에 대비한 고용률이 9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민생 도탄, 민생 파탄이다 이렇게 저는 규정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민생 빙하기를 초래한 것은 뭐니 해도 정부의 독단적인 경제정책 추진과 국민 고통을 외면한 고집불통 정책의 산물입니다. 이걸 부인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번 경제 수장 조치는 누가 봐도 문책성 경질 인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 임명된 김수현 정책실장은 전반적인 경제 정책을 수정할 수 없다 이렇게 밝히면서 점점 더 망가져가고 있는 국민 경제를 방치하고 잘못된 정책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김수현 정책실장은 국민들의 절규와 눈물을 외면하고 있는 겁니까? 국민과 시장은 새로 임명된 정책실장과 경제부총리 후보의 등장 이후 망해가는 경제정책을 계속 고집하는 시장 역행 정책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민생 현장은 더 이상 이념 편향적 실험장이 아닙니다. 편가르기, 이분법적 대응을 즉각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마키아벨리는 자신의 정책을 시대에 맞추는 자는 흥하지만 정책이 시대의 요구와 충돌하는 자는 멸망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잘못된 길을 속히 돌이키셔서 국가적 난국과 재앙을 미연에 방지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019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있는 오늘 수능 한파 대신 미세먼지가 걱정입니다. 미세먼지와 온실가스의 주범이 화석연료라고 하는데 정부는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는 대신 재생에너지를 늘려서 미세먼지를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중 국내 기업 위주로 부품부터 완제품까지 직접 생산하는 것은 유일하게 태양광뿐입니다.
풍력의 경우는 사실상 국내 기업 밸류 체인이 붕괴되었습니다. 국내 대기업 중에서는 두산중공업이 유일합니다. 산림 훼손 등을 이유로 입지 규제를 강화했기 때문입니다. 물건은 만들어 놨는데 팔 데가 없다 보니 상당수 대기업들은 사업에서 철수했습니다. 국산 터빈 비중은 갈수록 낮아져서 올해는 30%대에 머물렀습니다. 새만금 사업 등 최근 정부가 주도하는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도 태양광에 비해서 풍력 비중은 높지 않습니다. 그나마도 가격이나 기술 경쟁력이 낮은 국내 기업이 진출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풍력 산업에 이어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산업의 밸류 체인이 무너지는 것도 시간 문제입니다. 시장이 없으면 기업은 시장을 떠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원자력은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배출이 없어서 기후변화 대응에 우수한 에너지원입니다. 풍력에 이어서 원자력 산업의 밸류 체인마저 무너지지 않도록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태양광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하는 데는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한국원자력연구원 하재주 원장이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임기 중에도 잘못된 일에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나는 일은 있을 수 있고 또 본인은 연구원에서 할 역할이 여기까지로 본다면서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하재주 원장의 사임 의사 표명이 순수하게 받아들여질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과학기술계에서는 전 정권에서 임명됐고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적극적이지 못한 하재주 원장이 자진 사퇴 압력을 심각하게 받고 있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원자력 연구원 노조도 정부가 명확한 사유나 공식적인 의견 표명 없이 원장의 사퇴를 집요하게 강요하고 압박하였다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과학기술계는 정치적 입장과는 거리가 있는 전문성이 중요한 분야입니다. 이런 과학기술계까지 정치적 입장에 따라 비상식적인 인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국가 경쟁력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과학기술계에서는 이제 정치권에 줄을 대고 정치인의 눈치를 봐서 전문적인 의견을 피력해야 하는가라는 자조의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인의 사기를 꺾지 말아 주십시오. 국가의 미래를 망치는 횡포입니다. 저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묻지마 반문연대는 극우 대합에 불과하다. 그래서 반문연대가 아니라 반극우 연대를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이 극우는 왜 보수가 아닌지 네 가지 차이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수와 극우는 전혀 다릅니다. 보수는 파괴와 혐오를 반대합니다. 하지만 극우는 파괴와 혐오를 조장합니다. 그래서 통진당 같은 극자와 본질적으로 다를 게 없습니다. 또 보수는 상대방을 존중합니다. 비판하고 싸우더라도 같은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극우는 자기 편 아니면 다 적입니다. 제가 홍준표 전 대표 보고 빨갱이 장사 좀 그만하라고 하니까 홍 전 대표는 저보고 빨갱이라고 몰아붙입니다. 또 홍 전 대표 추종자들은 대통령도 간첩이라고 합니다. 저는 통진당 해산에 앞장선 사람입니다. 모든 국민을 빨갱이로 만들 때까지 빨갱이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극우인 겁니다. 참고로 저는 대통령은 간첩은 아니지만 무능하다고는 생각은 합니다. 보수는 역사를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합니다. 박정희의 대한민국과 김대중 노무현의 대한민국을 다 같이 인정을 합니다. 잘한 게 있으면 잘했다 하고 과오는 그것대로 지적하면 됩니다. 하지만 극우는 역사를 조작합니다. 마음대로 역사입니다. 광주 민중항쟁도 북한 특수부대의 소행이라고 우깁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왜곡할 수 있다는 게 바로 극우인 겁니다. 무엇보다 보수는 헌법과 그것을 해석하는 헌법재판소를 존중합니다. 하지만 극우는 헌법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헌재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헌재가
헌법에 의해 심판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인정하지 않으면 보수가 아닙니다. 극우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오만 독선 바로잡아야 합니다. 하지만 극우는 극자 통진당처럼 해체 대상이지 연대 대상이 아닙니다. 극자 통진당은 심판과 함께 의미 없는 존재가 됐지만 극우는 갈수록 그 기세를 더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수가 혁신하고 국민들한테 사랑받기 위해서는 극우는 연대의 대상이 아니라 해체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해야 됩니다. 한 가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소득주도 성장을 정당화했던 마지막 ipse가 떨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소득주도 성장을 옹호하면서 종업원을 둔 자영업자 숫자는 계속 늘고 있다는 근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부터 종업원을 둔 자영업자 숫자도 줄어들기 시작해서 전년 동기 대비 4,000명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업자는 19년 만에 최악입니다. 100만에 육박했습니다. 97만을 찍었습니다. 즉 고용의 양뿐만 아니라 고용의 질도 악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 저는 문재인 대통령 과연 통치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최저임금 과속인상 기반의 소득주도 성장, 이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또 다른 변명거리가 있는지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앞에 설명을 해야 될 것입니다. 설명을 못한다면 즉각 성장정책 실패했다는 것을 국민들 앞에 반성하고 사과하고 새로운 성장정책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셔야 될 겁니다. 예, 최입입니다. 어제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 분식 회계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의결했습니다. 이번 의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법원 판결, 이재용 부회장의 대법원 판결에서 청탁이 있었느냐, 뇌물이냐를 인정하는 중요한 정황적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삼성그룹의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의 일환이었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대해서도 매우 중대한 영향이 있습니다. 현재 합병 무효의 소송 2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표이사와 임원을 해임하는 의결을 증선이가 하고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검찰에서는 최종적인 분식회계의 지시자는 누구인지, 또 이재용 부회장은 지시를 했는지 관여를 했는지를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법원은 반칙과 불법을 저지른 경영진에게 책임과 처벌을 내려야 합니다. 법치와 사법 정의를 더 중요한 잣대로 삼아야 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제 부영의 이중근 회장이 1심에서 회사 돈 365억 원을 횡령하고 배임으로 156억 원을 손실을 입힌 총 521억 원의 회사에 손실을 끼친 행위에 대해서 징역 5년을 판결했습니다. 지난해 8월에 대전고등법원은 20대 여직원이 회사 돈 120억 원을 횡령한 사건을 1심 판결 징역 8년이 가볍다며 2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도대체 우리나라 법원은 언제까지 재벌 총수에게 관대할 것입니까? 이번 이중근 회장의 1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보면 피해 회사들이 사실상 피고인의 1인 회사이거나 가족 회사라서 다른 주주들에게 손해가 났다고 볼 사정이 없고 1985년부터 임대주택을 건설해 서민 주거 생활 안정에 기여한 점 등이 유리한 요소로 감안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대전고법에서 판결한 20대 여직원은 그 회사가 개인 회사인지 상장 회사인지 감안해서 판결하신 겁니까? 왜 재벌 총수는 기업과 동일체로 판단하고 봐주기 판결을 하는 것입니까?
또한 임대주택을 건설해서 서민들에게 공짜로 나눠준 것입니까? 이중근 회장은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을 한 것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양형의 이유로 이런 감경을 해주는 것은 재벌 봐주기 판결일 수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검찰 수사와 법원의 이후의 판결, 그리고 이중근 부회장에 대한 앞으로의 2심과 3심 판결까지 우리 국민들은 검찰과 법원을 더 이상 재벌 봐주기 판결하는 권력 집단이 아닌 국민들 편에 서서 사법 정의를 추구하는 집단으로 다시 이해할 수 있게 엄중한 법의 집행과 판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10월 기준 실업률로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고용 쇼크가 계속되고 있음이 확인됐습니다. 실업률과 고용에 대한 지표 대부분이 최악의 상황이지만 특히 40대와 50대 도소매 및 숙박 음식점업이 전체 고용 부진의 중심축이 되고 있습니다. 고용인과 자영업자들의 타격이 매우 심각하다는 의미이며 이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느 민간 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이 10.9%로 인상되면 자동화가 촉진되어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단순 노무 일자리 47만 1천 개가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미래당은 이러한 여파를 최대한으로 줄이고 시장이 받아들일 수 있는 기간을 두기 위해 내년도 최저임금의 시행 시기를 늦추는 것을 제안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현행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바로잡기 위한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되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지금의 우리나라처럼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심각한 경제적, 사회적 부작용을 알았습니다. 그 이후 2008년부터 경제 상황에 맞게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이 모인 독립적인 자문위원회를 통해 책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이 바뀝니다. 당연히 정권의 중의 반영이 높습니다. 또한 현재의 최저임금 결정 방식은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무엇보다 최저임금 결정에 직격으로 영향을 받는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의 의견이 배제되고 있으며 경제적 여파에 대한 충분한 분석과 예측도 없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독립적으로 활동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위원회를 중립적인 전문가들로 구성해야 합니다. 결정 과정에서 관련 종사자들과의 충분한 공론화가 있어야 합니다. 국회의 참여나 결정을 거치는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여야가 모여 논의할 것을 공식으로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